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화병,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을 얘기할 때 늘 함께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화병은 이름에서도 짐작되는 것처럼 화가 쌓이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스트레스와 화가 없이 늘 평온할 수는 없겠지만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화병의 의미와 증상, 그리고 치료의 방법까지 오늘은 화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와 화병은 어떤 차이로 설명될까요?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서 화병이 되는 걸까요? 화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화병의 마음을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속이 터진다는 말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될 때 화병이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병은 화가 쌓이면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화병은 주로 이제 마음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데 이제 억울한 감정이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이제 억제되는 것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이제 신경성인 화, 즉 우라로 인해서 생기는 병증인데요. 이런 억울한 감정을 이제 발산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아라 아니면 이제 참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증상까지도 이제 나타나는 때 화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병을 얘기할 때 흔히들 울화가 치민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울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울체된 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화나는 일을 당하거나 뭐 분하다 잠깐 이러는 게 아니라 울화라는 거는 뭔가 쌓이고 울체된다 하는 그런 화병이라서 주로 이제 화병, 우라병 한다고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신체화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화병, 우라병의 다른 증상으로 이제 화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화병을 이제 화난다, 뭐 분하다, 뭐 이런 것의 어떤 사전적인 것을 찾아보면 우리 분하다는 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원통하다로 정해지는데 결국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다는 게 바로 이 분한과의 화의 그 핵심이 되는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억울하고 감정적인 것이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속에서 계속 그런 것이 쌓이는 것이 이제 그냥 불안 감정이 우울체된 울화의 그런 감정적인 게 되고 그게 어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오래돼서 나타나는 병이 화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발산하지 못하고 참다 보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표출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부분도 문제라고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거든요.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분하다고 했을 때 또 이제 마음의 원통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하게 남이 피해줬다는 것보다는 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기 어렵고 이런 것을 계속 스스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제 분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뜻이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신경성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참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분노 감정들을 계속 쌓이면서 이제 누적되니까 이제 시민성 또는 반응성 또는 만성 신경증적 장애로 뭐 한국인의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환을 화병이라고 질환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계속 쌓이는 것인데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뭐 부정적인 것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울화가 쌓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감정 때문에도 충분히 쌓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통적으로 이제 며느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에서 며느리들은 항상 친절해야 되고 또는 뭐 좋은 딸이어야 되고 좋은 며느리여야 되고 또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풀지 못하고 노출이 안 되다 보면 그게 우라병으로 돼서 옛날에 이제 화병들이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엔 뭐 이제 좀 다른 연령대에서는
뭐 부모 고부 간의 갈등보다는 또는 뭐 부부 간의 갈등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뭐 부하 직원 또는 뭐 좋은 동료 이런 것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감정 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이제 화병으로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화병의 상태랄까요?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응어리로도 표현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뭐 화병의 증상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마음의 응어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딱 그대로 들으시면 뭔가 막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실제로 이제 명치 부분 쪽을 이제 누르면은 아프거나 손을 쓸어 담거나 또는 여기를 좀 두드리면 좀 편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하다가 또 진료실에서 만나면은 네. 이렇게 증상들을 얘기해주고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뭔가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같이 교감을 하다 보면은 네. 눈물을 갑자기 쏟으면서 가슴이 이제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응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막혀 있고 울체돼 있거나 이제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 자체도 오히려 좀 편해지고 증상을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화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몸에서 우리 심장들 한의학에서 이제 심장에 작용하는 그런 그 기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화라는 것은 에너지가 표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순리적으로 잘 돌아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 속으로 이제 응축되어 있을 때 불과 같은 거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네. 마음의 응어리 그러니까 심장에 작용하는 화의 기운이 발산되지 못하는 거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게 마음의 응어리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 마음의 응어리라고 표현하셨지만 나의 문제가 화병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로도 화병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화병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특수한 정신질환으로도 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노장애라고 해서 보통적인 그런 분노와 관련된 억울함 또는 이 분함들이 축적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면서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화를 좀 주로 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분노 조절 장애나 분노 장애 이런 것처럼 돼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런 성격보다도 외부적인 사회 활동에 뭐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네. 또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 어떤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노인 같은 분들은 뭐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또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족해지거나 이제 억울한 분들 네. 그것이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분노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보면 다양한 그런 그런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화병이 나면 꼭 참다가도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에서 개인차가 좀 큰가요? 평생 묵은 화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울화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고부간의 갈등에서 오히려 이제 참다가 예를 들면 뭐 네. 정말 시집살이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폐경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그때 이제 화병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또 오히려 이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네. 20대나 뭐 30대 그런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 자기 표현이 좀 그런 거를 호소를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화들이 또는 분노를 참지 말고 자꾸 표현하는 것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병을 좀 더 나타나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위계 질서를 미덕으로 하는 전통적인 그런 사회에서 자기의 표현들을 못했던 분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참다 이제 오래돼서 이제 나타나는 진짜 묵은 화병이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억울하고 분하면은 바로바로 표출을 하니까 오히려 얼마 쌓이지 않았는데도 바로바로 분노들이 나타나고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화된 장애나 또는 우울 장애나 뭐 감정 장애나 뭐 범불안 장애처럼 약간 우울증과 같이 나타나면서 그런 분노 장애 이런 쪽으로도 좀 젊은 나이에서 좀 그렇게 오랫동안 쌓이지 않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회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우울증, 분노 장애까지도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화병도 병인 거죠?
그렇죠. 이제 화병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질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 관련되는 증후군으로 미국 이제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 그래서 네. DSM-4라고 하는 그런 그 진단, 정신 질환을 진단하는 명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한글 그 발음을 영어로 이제 화병이라고 해서 진단이 되어 있었는데 살짝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이제 2013년도에 좀 개정되는 DSM-5에는 이게 좀 삭제가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질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또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표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거에서 질병명을 정의하는 데는 분명히 화병이라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결국 이제 외국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있었던 그런 전통 질환이라고 봤는데 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장애 형태로 여러 가지 그런 신체화되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네. 확대되는 그런 질병명으로 용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네. 화병의 개념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이제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신체화가 나타나는 네. 질병명이고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좀 뭔가 막혀 있다. 뭐 명치 부분이 막힌 것 같아. 이렇게 뭐 표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화병이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건 어떤 부분들일까요? 뭐 참는 것만 미덕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화가 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아까 화병의 특징은 이제 신체화된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분적인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분명히 이제 통증도 있고 가슴도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네. 단순히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이라고 해서 또 이게 더 심화되면은 뭐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신체적으로 질병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네. 또는 이제 심장, 고혈압, 당뇨, 뭐 콜레스테롤 상승이나 이런 질환들이라든지 네. 또 소화기계 질환으로 해서 뭐 위궤양이나 또는 뭐 과민성 장질환이나 또는 뭐 장출혈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네. 같이 이제 나타나서 화병은 이제 좀 짧게 보면은 화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지속이 될 때에는 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통증도 있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분노도 치밀고 소화기계 질환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일단 화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뭐 신체화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근데 증상으로 볼 때요. 화병과 스트레스, 우울증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분명히 이제 원인적인 부분은 이제 화병,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도 하게 되는데요. 네. 약간 질환을 나눌 때 좀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질환보다는 나에게 뭐 두통을 유발하거나 뭐 수면 장애로거나 위장 장애로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화병들은 신체화 장애나 문화적인 특수성을 가진 그런 우울증의 약간 일부 유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일단 감정이 좀 무미건조하게 되고 네. 환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의욕이나 행동감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줄어들고 화를 내는 것조차도 이제 반응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화병은 말 그대로 화병.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게 이제 폭발하는 거니까 우울하거나 뭐 나는 무반응하거나 내가 관심이 없거나 이런 거보다는 네. 오히려 막 그거를 설명을 하고 또는 증오하는 감정들이나 격한 감정들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한이 서린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화병 때문에 오히려 더 극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하거나 허무한 느낌들은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우울증은 오히려 이제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또는 식욕이 감소돼서 또는 굉장히 피로하거나 어떤 집중력도 저하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다운되는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형량이 있다 그러면은 네. 화병은 가슴은 막혀 있는데 이거를 막 뚫지 못하니까 뭐 뛰쳐나간다든지 뭐 위로도 열이 온다든지 네. 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약간 이런 신체적인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화병이어서 네. 우울증과는 좀 증상적으로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화병과 우울증을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화병은 좀 화를 내거나 격한 감정들을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화병을 진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화병은 진단은 좀 굉장히 복잡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기본적인 그런 신체적인 증상도 있고 심리적인 증상도 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첫 번째 이제 핵심적인 신체적인 증상은 이제 4가지 중에서 뭐 3가지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가슴의 답답함 또는 열감 또는 이제 명치 쪽에 치밀어 오르거나 또는 네. 이제 목이나 명치에 이제 뭉친 덩어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 중에서 3가지 이상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들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심리 증상 중에서 2가지들이 있는데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고 네. 또 이제 마음의 응어리나 한이 있는 증상 중에 좀 하나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에서 입이 마르거나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네. 있거나 또는 잠을 못 자고 자꾸 깬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관련 증상으로 뭐 분노가 치밀거나 또는 뭐 허무하거나 네. 뭐 두렵거나 깜짝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기준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그러한 증상들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들 화병 면담 검사라든지 네. 또는 이제 뭐 구조화된 임상 면화라든지 또는 화병 청도들이 다 개발이 돼서 네. 그런 정확한 진단을 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문진과 증상들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몸이 아프면 몸으로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화병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병은 뭐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게 오히려 심하면 이제 우울증도 같이도 올 수도 있고 네. 오히려 뭐 신체형 장애라든지 기분 부전 장애라든지 뭐 공황 장애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신체 질환 중에서도 이제 뭐가 막혔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소화기 질환과도 굉장히 관련들이 많고 네. 또 심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율신경계통이 이상이 와서 결국 이제 심혈과 계통 질환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심장 질환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되고 네. 뭐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든지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또 심하게는 뭐 장출혈이나 미장관 출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그것 자체로 뭐 두통이 좀 심하게 오게 돼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것처럼 네. 만성적으로 좀 됐을 때에는 단순히 화병에서 여러 가지 더 다른 질환까지도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화병의 증상이나 위험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화병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주부들, 여성들에게 훨씬 그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환경 또는 문화적으로 이제 참아라 이제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문화들이 있었던 옛날 시대에는 네. 더 이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회가 다변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해지면서 오히려 그 상하관계보다는 또 이제 부부관계상에서 나타나는 화병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들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뭐 문제들에 있어서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남녀 차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성격이나 이런 체질적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극적이면서 긴장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활기나 피로도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중년에게서는 이제 성인 남녀에게서 모두 다 화병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화병들이 좀 적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정서적, 인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남성 노인에게서도 네. 오히려 이제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무력감과 이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네. 화병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여성 노인인 경우들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좀 해서 오히려 했을 때는 화병 수준이 좀 더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네. 어떤 이제 연령이나 뭐 모든 남성이나 여성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화병들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를 좀 잘 풀어주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네. 좀 어느 정도 좀 차이들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화병을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순환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네. 결국 우리가 몸에서 뭐 양을 움직이면 이제 불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불을 내려주고 담을 삭히고 뭔가 막힌 거를 뚫어주면은 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 화병은 뭔가 응어리 마음이 이제 막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화병을 치료할 때는 이 화를 내려주고 결국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들 결국 우리 몸에서의 수분과 불의 그 균형도를
잡아주는 그런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수승화강이라 그래서 한의학적인 용어에서 물은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우리 순환 자체가 잘 되는 그런 약들을 쓰는 처방들을 쓰는데 네. 대표적으로 분심기나 기음이라고 하는 처방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쪽을 치료를 하는 것이 네. 그 한의학에서 화병을 치료하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순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침 치료라든지 한방 치료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침 치료는 우리가 몸에 이완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경락들의 기의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답답하고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체했을 때 손끝 발끝 따기만 해도 뭐가 막힌 게 뻥 뚫리는 것처럼 가슴이 씌워지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혈이 좀 막혀서 좀 더 긴장하거나 근육줄도 굳어 있을 때 어떤 특정 경혈 자리들을 풀어주면 순환도 되고 이완도 되고 좀 마음도 좀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침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은 순환이 시켜주면서 그런 감정적으로 이완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어서 침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 그런 화병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복식 호흡을 통한 명상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것뿐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명치가 많이 답답한 그런 부분들, 우리 이게 가슴 중앙부에 누르면은 이제 단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횡격막이나 흉부 그런 폐 쪽에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잘 긴장하면서 오게 되는 통증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우리 복식호흡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배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폐 저 아래까지도 굉장히 모든 근육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갈비뼈 사이사이를 다 이완시켰다가 충분히 수축시키면서 그런 근육의 긴장도를 풀리게 하고 또는 그러면서 뭔가 기순환이 좀 잘 돼서 네. 오히려 그런 화병 증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좀 몸이 시원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복잡하게 복식호흡보다는 그냥 큰 소리를 한번 확 질렀을 때 네. 뭔가 이제 그런 횡격막이나 이런 부분이 이완이 되면서 좀 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산에 가서 야호를 외치거나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군요. 자, 오늘은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화병의 의미와 증상, 또 치료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적당하고 알맞게 적절함이 좋다는 건 충분히 알지만 글쎄요. 이 단어 앞에 적절이라는 단어가 쓰여도 괜찮은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적절한 좌절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서점가에서 인기를 끄는 건강 책들을 쭉 살펴보면 네. 크게 주제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속 노화, 네. 두 번째가 다이어트, 네. 그리고 수면 관련 책들인데요. 모두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봐도 좀 급진적이에요. 네. 혁명, 리셋. 네. 그래서 내 몸 혁명, 해독 혁명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혁명이란 말, 리셋이란 말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적절한 좌절 역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발달 이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육아서라던가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 단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애착 이론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애착이 아니라 분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 심리 구조를 연구해 오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그리고 20년 동안 소아정신과 진료실에서 아이와 부모를 마주해온 유한옥 원장이 함께 쓴 책인데요. 네.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온 정신과 의사 그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현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좌절이 사라지고 분리 독립이 실패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애착이 아니라 분리라고 하셨는데요. 심리학자와 소아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예, 책은요. 인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히 성인이 돼서 필요한 자기 주도성, 독립성 이건 적절한 좌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가 성장하는 어느 시점에서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진 않네. 이걸 배우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 살아가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 있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어렴풋하게 이런 감정들, 불편한 기분들,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결핍이 아닌 과잉 때문에 오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음식도 그렇고요. 네. 정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요즘 너무 많아서 과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 책은 지금 시대를 애착 과잉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애착의 언어로 포장된 과도한 통제 그리고 개입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자신 스스로 욕망을 탐색하고 자기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또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한 대한민국의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 역시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심리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른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관계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자는 이것이 바로 애착 과잉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리 독립의 실패에서 파생된 문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좌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건데 사실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맞는 지적이신데요. 네. 책에 보면 집안으로 가출한 아이들이란 목차가 있어요. 가출은 집 밖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집 안으로 가출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 가운데 집 밖은 무조건 위험해. 그래서 자신을 집 안에 가둬두고 살아가는 뭐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같은 존재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자는 이런 문제 역시도 정서적 분리 독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헬리콥터 마음이란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네. 이 하늘 상공을 돌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늘 감시해야 되고 아이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해주는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대학 입시는 물론이고 취업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할지 말지 이런 것까지도 아이고. 관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뭐 대학교 성적과 관련해서 교수와 직접 통화하고 네. 퇴사 때는 퇴직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럴수록 자녀 세대의 자기 주도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네. 한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레지던트 한 명이 소속된 의국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조직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 결국 그 질책을 레지던트 한 명이 받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아 그래 내가 그냥 운이 나빴어 라고 삼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 레지던트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요? 예. 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우리 딸이 문책을 받아야 하냐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간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의사가 되려고 한 딸이 네.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 딸에게 퇴사를 강요해서 병원을 그만두게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20대 후반이 되도록 여전히 엄마와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소위 사회적 엘리트 계층 가운데 이런 심리적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지적 상당히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한동안 애착 이론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애착 이론에 대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애착 이론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때는 양육에 대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신생아가 태어나서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이론이 애착 이론이었죠. 네. 그때는요. 대한민국의 영아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생존과 보살핌이 양육의 핵심 과제였고 당시에 결여됐었던 이 애착, 밀착된 관계를 강조하는 육아 방법이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아이 한 명에게 쏟을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의 개념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탄탄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의 역할이 예전에는 아이를 돌보고 챙기고 애착해 주는 것이었다면 네. 지금 시대에는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감정 조절력, 네.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애착보다 분리 독립이 자녀 교육과 인격 형성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우리 부모들의 생각 속에는 애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자들이 보기에요. 지금의 이 애착 과잉 시대는 정서적 비만 상태의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서적 비만.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서적 보살핌을 받고 계속된 감정 개입을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 감정을 소화하고 조절하는 힘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치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이 되는 것처럼 감정에서도 소화할 수 없는 애정이 쌓이면 비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서적 비만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네. 작은 실패나 비판에도 쉽게 무너지고 혼자서 감정을 추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고는 혼자서 독립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회복 탄력성이 지극히
낫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들이지만 지나친 애정이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는 걸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된 인격체로 크는데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스스로 욕망을 탐색하고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네. 신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네. 정서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인 상태의 어른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이 과열된 사교육 시스템 이게 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네.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교육이 열풍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데 더 유리하다. 근데 이 말이 돌게 되는 이유는 네. 엄마의 손아귀에 아이를 놔야지만 그러니까 아이와 아빠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네. 엄마가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분명히 아빠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어찌 보면 양육자로서의 아빠의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차단된 채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애착 과잉의 상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한 어른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정서적 균형을 찾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책에서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책은요, 뭐 그렇다고 애착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또 아이들을 존중하고 칭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책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분리 독립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라는 것이 이 책의 요청 사항인데요. 네.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이 된 이후에도 관계 속에서 자율성과 친밀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지 책에는 실제로 저자들을 찾아왔던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이라든가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선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지하면서 성장하는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란 세대들이 어른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조절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지만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긍정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피터슨의 연구가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남의 실수에도 관대하고 갈등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에게도 관대할 수 있고 또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자기 존중감, 아울러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타인 존중감, 이 두 개 사이의 균형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이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주도성과 독립성은 적절한 좌절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절한 좌절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